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리고 현근택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귀국을 했습니다. 첫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그런데 이 출국장에는 보이지 않았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귀국하는 곳에는 영접을 나와서 또 윤 대통령과 환하게 웃으면서 악수하는 모습을 보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 대표가 안팎으로 워낙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고 그 중요한 일들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상황을 보고 좀 여러 가지 해석들 특히 언론에서는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현 대변인께 여쭤볼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보다 우리 김용태 최고위원한테 먼저 물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갈 때는 안 갔잖아요. 예. 뭐 다른 일정, 그다음에 격식을 싫어한다 이랬는데 좀 이례적이죠. 보통 대통령이 첫 순방에는 당 대표라든지 원내 지도부는 이제 가왔거든요. 근데 원내 지도부는 갔는데 이준석 대표가 안 갔다. 약간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있었는데 또 이제 갈 때는 안 가는데 올 때는 간단 말이죠. 예. 그런 걸 본다 그러면 어쨌든 이준석 대표 지금 입장이 굉장히 당내에서 지금 곤란한 입장이고 아무래도 윤석열 대표가 좀 이렇게 지지를 받는 형태가 본인한테도 좀 도움이 되지 않겠냐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비서실장도 약간 사퇴하고 그 전에 비공개 만찬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논란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당 대표와 대통령실의 관계는 원만한 게 좋습니다. 징계 국면이든 아니든. 그래서 저는 굳이 대통령실과 여당 대표가 뭔가 이제 불협화음이 있는 모습은 제가 보기에 징계 국면을 떠나서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원 요청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들을 내놓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과 당대표의 일정이나 행동 이런 것들 모든 것이 메시지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언론 인터뷰에서 여권 핵심 관계자죠. 윤핵관도 아니고 이제 여핵관으로 어떤 당대표와 대통령 사이의 관계를 의심할 만한 내용들의 어떤 그런 기사화가 계속 되었고요. 또 최근에 박성민 비서실장이 사퇴한 것을 두고도 거기도 또 이제 해석이 많아서 여기에 두고 이제 당대표가 오늘 대통령과 직접 만나면서 그런 것이 문제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일환 아니었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대통령과 당대표가 소통하고 있다는 모습을 국민과 당원분들께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나가신 것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박성민 의원 대표 비서실장직에서 사퇴를 했고요. 이것 가지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하루 종일 시끄러웠고 여러 가지 얘기들, 해석들이 나왔습니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이 이것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듣고 관련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런 문제를 관여를 하시겠습니까? 저는 대통령께서는 이런 문제 관여하시지 않는다고 믿고 있고요. 또 그러실 분도 아니십니다. 예. 아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박 실장님께서 사퇴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른바 친윤계로 분류가 되는 박 비서실장의 사퇴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를 향해 좀 거리두기를 하는 게 아니냐, 손절을 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대통령께서 그러실 분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기도 했는데 당내에서 이준석 대표를 향한 잦은 사퇴 목소리가 계속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것과 관련해서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생각이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당대표를 향해서 거취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이래라 저래라 말씀을 하시고 결정하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저는 그것과 관련해서 성일종 의원과 생각이 같고요. 다만 박성민 실장이 왜 지금 그만뒀을까에 대한 그 시기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박성민 실장께서 그동안 당대표 비서실장을 맡으면서 좀 많이 괴로워하셨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당대표의 비서실장을 처음에 맡으실 때 대통령께서 먼저 박성민 의원께 권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맡으셨고 또 그런 과정에서 당대표 리더십이라는 것이 박성민 의원과 사실 잘 맞지 않았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에서 정지석 의원과 당대표의 어떤 설전을 주고받고 있을 때 그 모든 뒤처리라고 할까요? 어떤 것들이 다 박성민 의원, 비서실장한테 친윤계라든지 많은 중진 의원들께서 당대표 잘 모시라는 식의 말씀도 많이 전해드리고 하셨을 텐데요. 네. 그 속에서 많은 갈등이 있지 않았나에 대한 생각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만두신 것 같은데 이것이 그 시기와 관련해서는 좀 저도 글쎄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주에 이준석 대표는 그야말로 운명의 결과를 현재로서는 받아들 것 같습니다. 리더십을 흔들림 없이 이어갈지 아니면 전혀 다른 결과를 받아낼지 당 윤리위원회 7일 날 열리는데
뭐 어찌 됐든 간에 이 징계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최근의 분위기상 봤을 때 또 그와 반대되는 해석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섣불리 이렇다 저렇다 예단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은데 현근택 대변인의 어떤 예지력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아마 김용태 최고위원이 잘하실 것 같은데 이게 매주 바뀌어가지고요. 예. 어떤 주에는 징계 안 할 것 같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제가 방송 나가면 7월 7일 날 또 뭐 연기되지 않겠어요? 수사 결과도 안 나왔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사실관계 확정이 안 됐으니까 연기되지 않겠냐. 그런데 또 지금 또 비서실장이 갑자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어찌보면 해보라 그랬고 이준석 대표가 가교 역할을 했었는데 물론 뭐 대통령이 그만둬라 말아 하진 않았겠지만 또 비서실장이 하필이면 지금 어찌 보면 그만둔다는 것 자체가 이게 약간 메시지로 보이거든요. 네. 아무리 뭐 힘들다고 했지만 뭐 하필이면 지금이냐. 그러면 이제 가교 역할이 이렇게 대통령실과의 어찌 보면 이제 뭐 가교 역할을 하는 분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손절한 게 아닌가? 또 이렇게 보면 그러면 징계를 하는 건가? 그다음에 뭐 징계를 한다 그러면 수위가 더 올라가는 건가? 여러 분란이 있는데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당대표에 물론 여러 가지 이제 폭로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어느 정도 사실관계 부분도 돼야 되는 부분이고 예, 예.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거든요. 경찰 수사 결과도 남아 있는 부분이 있고 있어서 여당 대표고 여당 대표 또 선거 2번이나 이겼는데 징계한 게 맞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이제 대통령과의 어쨌든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과 여당 뭐 대표와의 관계도 있지만 임기를 그럼 중간에 이제 그만두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거든요. 결국은 그럼 또 지금 그만두면은 남은 임기만 해야 되는 것이고 예전에는 또 남은 임기만 하면 비대위로 가고 내년 1월에 한다 그랬는데 그거 누가 하겠냐 그랬는데 예, 최근엔 예. 또 보니까 남은 임기 할 사람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참 이게 어찌 보면 드라마틱하게 흘러가는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아마 징계가 이번 7일 날 쉽게 결정되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자꾸 현 대변인께 먼저 질문을 드리는 게 김용태 최고위원은 어찌됐든 간에 이준석 대표와 또 청년이라는 공통분모 하에 그리고 당대표와 최고위원으로 지도부를 같이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듣고 거기에 대한 좀 저보다 더 말씀을 많이 좀 아시는 듣고 것 같은데. 싶어서 저희 그렇게 당 질문을 내부 드리고 사정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도 이 7월 7일 날 있기 전에 처음에 윤리위의 징계 절차 개시 받았을 때 저는 많은 언론에 그날 징계 결정이 있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고 7월 7일 날 현근택 변호사님하고 마찬가지로 징계를 쉽사리 결정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사 네. 결과도 나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지금 일부 윤리위원들께 뭐 전해 듣기로는 윤리위원들이 지금 정치적 부담감을 굉장히 크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당원권 정지라든지 경고라든지 이런 것을 만약에 징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당대표가 가처분 신청이라든지 무효소송이라든지 이런 것을 신청하게 돼서 인용되게 된다면 그때는 또 다른 판세로 가는 것이고 그때는 윤리위의 어떤 정치적인 판단과 부담이 다 작용할 것이고요. 그 모든 것을 윤리위원들이 다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윤리위원들이 지금 당장 섣불리 무리한 결정을 내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뭐 수사 결과를 봐가면서 윤리위도 당무감사실이 있기 때문에요. 수사 결과와 별도로 당무감사실에서 자체 조사나 감사를 통해 가지고 할 것 같고요. 이 사건의 결국 핵심은 그 김철근 정무실장이 어떤 그 각서라고 하는데 서명했는 데 있어서 당대표가 지시했느냐 안 했느냐가 큰 여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조사하려면 아무래도 뭐 통화 기록이라든지 둘 간의 어떤 SNS를 주고받는 메신저에 주고받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해야 될 텐데요. 이런 것을 뭐 윤리위원회가 조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좀 수사 결과를 봐가면서 결정하지 않을까 상식적인 결정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거 이재명 의원 대 97그룹 구도로 짜여지는 분위기입니다. 재선 97그룹 의원들이 연이어서 이제 잇따라 출마 선언을 하고 있는데 결국 선거 과정에서 유력 후보 한 명이 이 의원과 맞설 것이라는 관측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실제 이재명 의원의 당권 도전에 좀 변수가 되리라고 보십니까? 지금 아마 4분 정도, 아마 5분, 지금 아마 강병원, 강훈식, 박주민, 박용진, 아마 전재수 의원까지 5분 정도 거론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고민은요. 이분들 중에 누가 이 컷오프를 통과할까 부분이에요. 아시다시피 민주당 같은 경우는 컷오프 지금 룰이 중앙위원 500명 정도가 결정하거든요. 대부분 이제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시군구청장 이런 부류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어찌 보면 특정 계파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 중에 그러면 특정 계파에 누구 지지를 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으로 모아지고 있어서 만약에 지금 5분 정도가 나온다 그러면 한 2분, 만약에 3명 컷오프 되거든요. 만약에 이재명 의원이 된다 그러면 이 2분 누가 될 거냐 이제 여기에 아마 판가름이 날 것 같고 만약에 그럼 2분이 통과한다 그러면 2분 사이 단일화 되느냐 저는 그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차기를 바라보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386 대표 주자를 할 수 있는 분이라든지 친문 핵심 주자를 할 수 있는 분들은 이제 불출마를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재명 그 다음이 누구냐? 이건 제가 보기에 예를 들어 차기 대권도 바라볼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2명이 통과했을 때 2명 사이 단일화 되겠느냐? 그거는 제가 보기에 약간 부정적인 견해가 더 많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단일화 했을 때 본인들이 된다. 이러면 이제 단일화 가능성이 커져요. 근데 단일화 해도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2등 해서 그 다음에 노리는 게 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마 4분, 5분 중에 누가 컷오프를 통과하고 하느냐 오히려 그게 오히려 더 치열한 싸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컷오프 전에 단일화를 도모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것도 쉽지 않은 게 사실은 지금 이제 5분, 4분, 5분 중에 누가 이제 유력하게 딱 예를 들어서 강력한 주자가 있으면 뭐 모르겠어요. 그분 중심으로 될 수 있는데 뭐 도토리 기재기를 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비슷비슷합니다 거의. 네. 왜냐하면 대중적인 인지도라든지 아니면 이 중에는 이제 최고위원 했던 분도 있고 안 했던 분도 있고 이래서 당권 주자가 아마 이번보다는 차기를 노릴 가능성이 높아서 쉽게 아마 단일화하기 쉽지 않은 상황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김용태 위원은 지금 민주당의 이 전대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글쎄 뭐 어대명 아닌가요? 네 명. 뭐 요즘 많은 언론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좀 안타까운 점이 전당대회가 저희가 지난 6월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비교해봤을 때 재미가 없거든요. 감동도 없고.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오히려 더 국민의힘 상황을 더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신데 민주당의 어떤 97그룹들이 저는 더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혁신적인 말씀도 더 많이 해주시고 국민들께 재미와 감동을 선사해 주셔서 이재명 후보와 97그룹 간 어떤 정말 이렇게 피튀긴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죠. 뭐 이렇게 경쟁할 수 있는 예. 그런 좀 구도가 형성돼 가지고요. 좀 많은 국민들께 민주당의 전당대회도 이렇게 볼거리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한편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검수완박 전국에서 탈당했던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복당 문제가 다시금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박용진 의원의 목소리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영배 의원 복당 문제와 관련해서도 예. 이제 당에 여러 이제 이견들이 있는데 당원 당규가 있습니다. 당원 당규에는 탈당한 분은 이제 1년 동안 복당 안 되고 특별 결의가 있어야 이제 되는 건데요. 예. 국민들이 다 아십니다. 민영배 의원이 어떤 각오와 어떤 절차로 이렇게 해서 탈당을 하게 됐는지를 아는데 지금 당원 당규가 이렇게 있는데 특별하게 케이스를 만들어서 하게 되는 경우는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민주당도 아니고 민영배 의원 본인도 아니라고 하는 꼼수 탈당 이걸 다시 보여주는 거 검수완박 아니냐. 국면에서. 조금 전에 우리 이은지 앵커가 민영배 의원의 복당 문제가 민주당 전당대회 앞두고 쟁점으로 떠올랐다고 했는데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이른바 97그룹들이 이 민형배 의원의 복당에 대해서 물어보면 하나같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민 의원도 SNS에 글을 남겼는데 쉽게 말하면 나 그만 좀 건드려라. 내 얘기하지 말아라. 뭐 이런 걸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당대회에 있어서 적어도 민 의원의 복당 얘기가 더 이상 뭐 갑론을박될 분위기는 현재로서는 좀 아닌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박용진 의원이 얘기가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민영배 의원이 나 복당시켜 주세요. 그럼 이제 찬성파 반대파 이럴 수 있는데 민영배 의원도 알죠. 본인이 일단 이게 쟁점이 돼서 좋을 것도 없고 본인이 또 어쩌면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또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를 가지고 절차적인 문제를 삼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부당하다. 그래서 뭐 법무부에서도 권한쟁의 심판하고 들어온 거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유가 되기 때문에 민영배 의원도 알고 있는 거죠. 본인이 어쨌든 나중에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 지금 해결할 문제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찬성 반대 논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박용진 의원도 이거를 정치적으로 뭐 쟁점을 삼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뭐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복당 찬반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의미 없다고 보고 제가 보기에 이게 큰 이슈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97그룹에서는 결국은 세대 교체.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준석 대표가 그 룰을 가지고 그냥 어찌 보면 선배 의원들과 싸워서 이겨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민주당 97그룹 같은 경우에는 뭐 친문에서 지지하고 386에서 나가라 하고 약간 그런 모양새로 돼 있어요. 스스로 힘에 나가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력이 덜 실리는 거거든요. 나는 선배들 상관없이 내 힘으로 뚫고 가겠다. 이런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근데 대부분 지금 보면은 특정 쪽에서 밀어주는 형식으로 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동력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쟁점보다는 세대 교체라든지 아니면 비전 제시, 나는 우리가 당을 젊게 했다든지 아니면 이재명 의원보다 내가 뭐 더 낫다든지 이렇게 경쟁 구도로 가는 게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 의원에 대한 국민의힘의 시선은 여전히 곱지가 않죠? 예, 그렇죠. 저희는 절차적
그 하자를 두고 이 검수완박 법안 통과 과정에서 민영배 의원이 꼼수 탈당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일 테니까요. 저는 복당은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이 민영배 의원의 복당 문제가 지금 민주당의 전당대회에서 계속 거론되는 이유를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나는 것도 아니고 과거에 그 박지원 비대위 시절에 민영배 의원께서 복당 의사를 뭐 밝혔는지 그 내부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박홍근 원내대표 사이에서 약간 이런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이슈가 되고 또 철험회 소속에서도 계속 뭐 장경태 의원이랄까요? 이런 분들이 SNS에 민영배 의원을 복당 시켜달라고 그래서 글을 주장하고 있는데 저는 뭐 민주당이 이게 다 전당대회 룰과 연결된 것 같습니다. 전당대회 룰이 워낙 당원 중심이다 보니까 이런 국민 상식과 좀 동떨어진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전 민주당이 상식적인 결정하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게는 험지로 분류되는 서울 서초 지역위원장에 삼선의 홍익표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홍 의원은 당내 잇따르는 책임론에도 나서는 이가 없어서 이런 결심을 했다. 그 배경을 밝히기도 했는데 삼선 이상 의원의 동일 지역구 불출마가 어떻게 보면 쇄신의 또 한 방법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에 미칠 영향, 특히 중진들에게 미칠 영향은 좀 커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아마 이거 지금 보도된 날 저녁에 이제 우연히 이제 같이 볼 식사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중진들이 별로 자기를 안 좋게 본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왜냐하면 당연히 이제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뭐 중성동 갑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유리한 지역이고 서초는 아무래도 뭐 불리한 지역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두 가지 얘기했죠. 하나는 이렇게 어려운데 당이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중진인데 또 민주당이 서초 강남 포기하면 안 된다.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보면 계속 광주 전남에 공들이고 있거든요. 포기하면 안 된다 그러고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도 서초 강남 안 되니까 그냥 아무도 안 가.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압박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별 다른 움직임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냥 개인적인 어떤 선의에 기대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재명 의원도 당대표 나오면 이 부분 룰 문제라든지 아니면 삼선 금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삼선 초과 금지죠. 이런 부분들을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스스로 안 된다 그러면 뭐 규정이라도 만들어서든지 왜냐하면 민주당이 조금 더 이거를 진전을 시켜나간다 그러면 국민의힘에도 분명히 그 얘기 나올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김명태 최고 같은 분들도 당연히 그 얘기를 할 것 같고. 왜냐하면 사실은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서초 강남이나 분당이라든지 대구 경기라든지 좋은 지역구는 항상 어찌 보면 이제 나가려고 하고 험지는 안 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3선 정도 했던 분들은 다른 지역에 나가도 그래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선이라든지 아니면 뭐 신이 나가는 것보다 이런 분들이 아마 정치권의 뭐 개혁이라든지 정당 개혁이라든지 이런 어떤 움직임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은 아마 그게 전면적으로 일어나기는 어려운 상황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제 좀 넘겨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해외 순방길에 나섰었죠. 나토 정상회의 순방을 마치고 오늘 귀국을 했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그리고 대통령실의 발표를 통해서 그동안의 순방에 대한 얘기를 좀 종합적인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총평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수줍은 첫 만남이라고 할까요? 뭐 소개팅이라고 할까요? 뭐 미팅이 맞는 것 같겠습니다. 단체 미팅. 예. 뭐 처음임에도 불구하고 뭐 전 성공적으로 잘 마치셨다고 생각되고요. 저 여기서 그 가장 중요했던 건 한미일 정상회담이었던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4년 9개월 동안 이루어지지 못했던 한미일 정상회담을 나토 회의 가셔가지고 지금 북핵 위험이라든지 북한의 핵실험 위협이라든지 탄도미사일 도발 등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안보 위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미일이 공조를 하겠다는 것을 재확인했고 또 여기에 대해서 북한의 자금줄을 끊겠다는 것을 확인을 했으니까요. 굉장히 큰 성과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 대변인께서는 대통령의 순방 어느 쪽에 좀 집중해서 보셨어요? 사실은 지금 말씀처럼 여쭤 보면 가장 큰 성과라는 게 한미일 정상회담인데 네. 그거를 유럽 가서 나토 회의에서 해야 되느냐 이 문제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나토라는 건 아시겠지만 북대서양 조약기구고 그러니까 유럽의 어떤 방어를 위한 목적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번에 이제 뭐 한국이라든지 일본, 뭐 그다음에 호주, 네덜란드가 참가해 있지만 이건 이제 미국의 큰 틀에서 보면 이제 중국을 좀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나토를 뭐 힘으로 통해서 뭐 아시아 태평양까지 영향을 미치겠다는 건데 거기에 그러면 당연히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 문제를 생각 안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경제가 기본적으로 중국에 많이 의존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새로운 시장을 찾아야 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을 어느 정도 배척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적인 어떤 그런 판단 기준이 필요한데 나토는 분명히 알겠지만 경제 협의체가 아닙니다. 군사 협의체거든요. 군사 동맹, 안보 동맹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죠. 한미일 협의를 뭐 일본에서 할 수 있는 거고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거고 미국 가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기회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펙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이 있기 때문에 유럽
방위 목적 나토에 가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최고로 성과로 얘기하는 게 제가 보기엔 조금 납득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변호사님 말씀 조금 더 부가 설명드리면 뭐 저도 동의하는 것이 이번 나토를 방문으로 해서 중국과의 관계가 자칫 어떻게 뭐 악영향을 끼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물론 우리는 한미 동맹을 근반으로 해서 하지만 중국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고요. 여기 대해서 이런 것들은 새 정부의 과제로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아까 나토는 집단 안보 체제이기 때문에 북한 핵 위협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의 북한의 위협이기 때문에 나토가 이제 집단 안보 차원에서 나토에서 했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여론은 윤 대통령의 이 국정수행 그리고 최근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로 함께 보려고 합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 기간이 포함된 여론조사 결과를 가져왔는데 국정수행에 대해서 긍정평가가 지금 3주 연속 하락한 것으로 그래프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이를 보면 지난 6월 한 달간 약 10% 하락인데 그 원인을 뭐 때문이라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가장 큰 것이 경제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삼중고를 시달리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계속 뉴스에도 나오고 있지만 임금 인상에 대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유류에 관련 유가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사실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정부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못 미치는 것 아니냐에 대한 평가가 있는 것 같고요. 전 새 정부가 앞으로 여기 경제 문제에 좀 집중해가지고 어떤 정책을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제 위기가 이런 부정평가에 좀 영향을 준 것 같다라는 평가신데요. 저도 동의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뭐 환율 오르고 있죠. 유가 오르고 있죠. 그다음에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사상 최대 적자 이러고 있거든요. 환율 때문에 지금 아마 정부가 뭐 몇십 조 지금 쓰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외환 보유고 문제도 생기는 거 여러 가지 지금 경제 안팎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좀 걱정스러운 건 이렇습니다. 지금 경제 수석도 뭐 중국 우리가 뭐 의존 안 해도 다른 대안 찾으면 된다 이런 메시지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이제 수록 일을 더 조심해야 되는데 그리고 저는 윤석열 정부가 어찌 보면 이런 문제들 해결을 사실은 뭐 전 정부에서 어려운 걸 물려받았다 얘기는 괜찮아요. 그렇지만 이제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제 이자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어찌 보면 뭐 문재인 정부 탓하지 말고 지금 사실 2030들이 어찌 보면 빚내서 집 산 사람 되게 많고 주식 투자했던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주가도 계속 연일 최저치들이고 있죠. 부동산도 흔들린다 그랬죠. 뭐 코인 투자한 분들도 굉장히 어찌 보면 뭐 극단적 선택하는 분들도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느 정도 좀 대안을 내놔야 된다. 해결책을. 그러니까 메시지를 내놔야 됩니다. 지금 보면은 지지율이 뭐 보시다시피 계속 이제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어떤 조사 보면 이게 역전된 것도 되게 많습니다. 정당 지지율 역전된 것도 있고 이거는 다 민생 문제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아니면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은 어쨌든 결과에 대한 책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뭐 IMF나 아니면 외환위기 직전 상황처럼 자꾸 가는 게 아니야 이런 걱정이 있어서 저는 뭐 인사 문제라든지 아니면 다른 문제도 있지만 이 경제 문제 반드시 제가 보기에 어느 정도 좀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경제와 민생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두 분이 같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윤석열 대통령 앞에는 경제와 민생뿐만이 아니라 각종 현안들이 이제 쌓여 있습니다. 해외 순방을 마친 이 상황에서 해결해야 될 것들이 꽤 많이 남아 있는데 그 중에서 인사청문 문턱을 아직 통과하지 못한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부적격 사유가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불법을 저지른 이런 후보자를 장관으로 내정한 그 과정도 면밀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누가 검증을 이렇게 부실하게 해서 이런 문제들을 방치하게 되었는지 이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도 물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권 내에서도 김승희 후보자에 대한 회의적인 여론이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간을 오래 끌을 문제가 아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사청문회 문턱을 가급적이면 넘었으면 하는 여당과 야당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 특히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어제 선관위에 고발이 있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 고발이 있었고
그 이후에 여야의 이 날선 공방이 더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승희 후보자의 이 결격 사유가 여기에 대한 그 가치 판단이 상당히 많이 엇갈리면서 이게 전국에 또 쟁점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저는 일단 김승희, 박순애 후보자가 1차적으로 언론이 검증을 했고 거기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2차적으로 인사청문회는 반드시 열려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어제 같은 경우에 인사청문 대상이 검찰의 수사 대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당황스럽고요. 물론 이 사건자는 대통령께서 판단하시겠지만 이것은 지명 철회가 아니더라도 물론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김승희 후보자께서 국정 운영에 부담이 안 가는 방향으로 좀 본인께서 좀 스스로의 결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고요. 박순애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 같은 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음주운전 후보자가 음주운전이 있는 분이 후보자가 되는 것은 좀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마찬가지로 음주운전은 살인과 같기 때문에 좀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되지만 그렇지만 지금 또 음주운전이 지금의 잣대와 이 박순애 후보자가 과거에 했던 그 세월이 달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의 어떤 여론이나 이런 걸 좀 봐야 되겠다고 볼 필요가 있다고 봐서 인사청문을 좀 통해서 좀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이 있습니다. 복지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숱한 여론의 반발 속에 앞서서 자진 사퇴가 한 차례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번에도 또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게 된다면 그야말로 타격이 적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저는 임명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지금 말씀처럼 이 정치자금법 그러니까 용도를 잘못 썼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1차 판단을 한 거죠. 선관위가 기본적으로 뭐 그냥 고발한 게 아니고 조사해 보니까 문제 있으니까 고발한 거거든요. 그리고 보통 선관위가 고발했을 때 대부분 그동안의 경험이 보면 이게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1차 판단을 한 거니까 그렇게 볼 수 있고 말씀처럼 음주운전 같은 경우도 문제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뭐 지금 원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인사청문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전 같으면 뭐 기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 인사 스틸로 봐는 그냥 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 현근택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